자,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세요. 자, 보세요. 이거 청동기. 자, 어디서 왔냐? 북방에서 왔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북방식 청동기.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철기는 여러분들 중국에서 왔어. 중국식 철기야. 자, 청동기는 북방식 청동기. 그럼 북방식 청동기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북방식 청동기의 어떤 특징? 북방식 청동기의 특징. 첫째, 일단은 구리에다가, 청동은 여러분 구리죠, 구리. 구리에다가 보통 주석을 합금하면 청동이고 아연을 합금하면 황동이에요. 그럼 청동은 이제 구리에다가 뭘 합금해야 돼? 원래 주석을 합금해야 되죠. 근데 우리 북방 청동기는 여기다 뭐까지? 아연까지 합금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 주석 아연. 오케이. 하여튼 구리에 주석을 합금하면 청동이고 아연을 합금하면 황동인데 우리는 구리 주석에 아연까지 다 합금이 되어 있어. 이게 중국과 다른 점이야.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어떤 동물용 장식. 자,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볼 텐데 호랑이나 말 모양으로 이제 띠고리 장식이나 이런 게 등장을 하는데 하여튼 동물용 장식 이런 게 등장을 하는 특징. 자, 그럼 대표적인 우리나라 북방식 청동기에는 어떤 게 있느냐? 자, 대표적인 바로 비파형 동검. 자, 요게 있고요. 비파형 동검. 뭐 여러분 책에 이제 그림 사진 다 실려 있으니까 요거는 따로 하여튼 뭐 그림을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자, 비파 모양. 비파는 이제 중국의 악기거든요. 바이올린 비슷하게 생긴 악기인데 요렇게 생긴. 국산생 치곤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자, 잘 그리는 거지, 이 정도면, 저희. 자, 비파형, 비파 모양으로 생긴 동검이야. 근데 이거 중국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뭐가 다르냐? 우리나라 거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칼의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무게멈치라고 하는 손잡이 장식 끝에 있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꽂히고 꽂히는 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 꽂혀서 꽂히는 형태. 이런 형태로. 자, 이거 뭐 비파형 동검. 3단 분리 형태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비파형 동검 여기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비파형 동검. 그 다음 또 뭐가 나와요? 청동화살촉. 자, 이걸로 되어 있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실 주로 뭘로 사용이 됐어? 무기로. 물론 이제 비파형 동검의 어떤 용도에 대해서는 견해가 분분합니다. 이거 용도에 대해서는. 근데 2000년도에 그 문화재청에서 비파형 동검이 실제 무기로 사용됐을 가능성 조사를 했는데 무기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거지. 이게 알 수 없죠. 뭘로 사용되니. 세형 동검 좀 이따 배울 텐데 이거는 100% 의기예요. 이건 절대 무기는 아니야. 왜? 그 철기 시대거든요. 철기 시대는 남들이 다 철로 돼 있는 쇠로 돼 있는 검이 두르는데 거기서 무슨 막 흐물적거리는 청동검 갖다가 뭐 이거 이상하잖아 이게. 그지? 그러니까 세형 동검은 이건 확실하게 이제 의기인데 제사용 도구 뭐 이런 건데 비파형 동검은 무기로 사용돼서 가능성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자, 이게 뭐 가능성은 있어요. 자, 어쨌건 이 무기로 주로 사용이 됐다. 우리 이걸 통해서 이제 어제처럼 접근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뭐의 시작? 뭐가 시작이 됐어? 전쟁의 시작, 또 다른 말로 정복활동의 시작. 자,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전쟁의 시작, 정복활동의 시작 됐어. 자, 요걸 알 수 있고요. 어제 시간에 제가 뭐 말씀드린 OT 내용 때문에 또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요 강좌는 7급, 9급 공통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9월 달에 진행되는 7급 심화 이론 강좌가 있어요. 7, 8월에는 7급 기본 강좌가 있고 9월 달에 심화 이론 강좌. 그 강좌와 이 강좌는 같은 강좌예요. 다만 요 강좌는 어떤 내용은 같은데 같은 강좌입니다. 다만 9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건 9급 학생들이 많이 듣는 강좌이기 때문에 그 강좌는 같은 강좌인데 7급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7급도 공통적인 내용은 같이 봐야겠죠. 전체 내용이. 여기에다가 7급 학생들은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급 학생들은 요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게 뭐? 학설과 관련된 내용들. 9급 학생들은 이걸로 끝납니다. 이게 전체 이론 강좌는 더 이상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강좌를 완전히 이제 섭렵하시고 나면은 절대로 이제 타 커리를 타는 학생에 비해서 얘기 달라져요. 여러분이 아는 거는 다른 커리를 타는 학생들이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 건 없어요. 다른 내용 안에서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더 커버할 수 있는 풀 패키지 강좌 맞습니다. 그러니까 7급이나 9급이나 요 강좌는 필수적으로 들으셔야 되고 여기에다가 7급 학생들은 플러스 알파. 이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설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또 학설이 왜 중요하냐, 또 이지랄들 하는데, 올해 7급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여러분 그, 통일신라에, 9급 학생들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9급은 절대 안 나오니까. 그, 통일신라에는 집사부라고 하는 그 군국기물을 담당하는 관청이 있는데, 여기에 시중은 한 명이에요. 장관이. 근데 다른 어떤 뭐 예부, 병부, 여기에는 령이라고 하는 병부령, 예부령 장관이 있는데, 얘는 항상 2명 임명이 돼, 복수로. 이게 시험에 나왔어, 올해 7급 시험에 출제가 된 거. 이거
노량진 기본서 다 통틀어서 해동항공사 7급 학설집에만 들어있어요. 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급 학생들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요 강좌는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야 됩니다. 9급 학생들은 이 강좌가 전체예요. 아시겠죠? 더 이상의 어떤 이론은 없고요. 여기서 이론을 다 끝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강좌 안에서는 7, 9급 공통적인 내용들 그 내용 9급 학생들은 이론의 완성 7급 학생들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이거 끝나고 나서 요 강좌가 7급용입니까? 9급용입니까? 얘기하는데 이 강좌는 7, 9급 공통입니다. 9급 학생들의 이론의 완성 7급 학생 같은 경우는 베이스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9월달에 강좌 그 개강되는 7급 기본은 뭡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강좌와 같은 강좌입니다. 다만 그거는 보다 더 7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아예 7급 기출들을 많이 언급하죠. 중간에 이 강좌에서 9급 기출을 많이 언급할 거예요. 제가 이해되시죠? 7급 기출 중에는 9급에 나올 만한 내용들만 끌어다가 제가 언급할 거고요. 오늘 그렇게 하여튼 강좌가 그렇게 다릅니다. 하여튼 뭐 동일한 강좌 그리고 대상을 달리하면 뭐 질문할 수 있는데 어제 시간에도 저한테 쪽지 보낸 학생들이 있어갖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어제 보세요. 전쟁의 시작. 자 뭘 통해 할 수 있어? 비파형 동검, 청동화살촉. 그 다음에 이제 북방에서 청동기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거친 무늬 거울. 자 이걸 들 수 있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 자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자 이거는 지배자의 물건이야. 물론 이것도 이제 용도가 뭐냐 뭐 분분해요. 이것도 일반적으로는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거울 같은 거를 지배자들이 이렇게 걸고 다니고 이랬대요. 근데 문화재청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2001년도인가요? 2000년도에 청동을 어떻게 푸른색으로 녹이 슬죠. 브론즈잖아 브론즈. 푸른색으로 푸스름하게 이렇게 녹이 슬잖아요. 그걸 닦아봤어요. 전체를 다 닦았더니 잘 보여. 얼굴이 잘 보여. 그러니까 실제 거울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몰라 용도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뭐예요? 이게 지배자의 물건들이니까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자, 지배자의 장신구 뭐 이런 것들이니까 이걸 통해 할 수 있는 사실은 자 이때 뭐가 발생을 한 거야? 사유재산제, 계급의 발생. 그 다음에 사유재산. 자 됐어요? 하여튼 사유재산제 계급의 발생. 자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제 고고학 파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유물을 통해서 사회 성격 자 이런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계급의 발생을 하고 전쟁 자 이게 시작이 됐어요. 또 어제 시간에 제가 전쟁의 시작은 무조건 뭐 원인은 돈이라고 그래. 금전적인 거 금전 돈 하여튼 뭐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군장이라고 하는 자 이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군장사회.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군장사회. 군장은 이제 시프덤. 근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킹덤은 아니야. 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니지만 적어도 뭐야? 정치적인 지배자로서의 군장. 군장이 지배하는 사회 바로 이제 군장사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선생님 청동제 농기구는요. 농기구는 그럼 청동제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대를 불문하고 청동제 농기구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린 얘기 아시겠죠? 하여튼 청동제 농기구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얘기. 자 요거 좀 주의해 두시면 되겠고요. 청동제 농기구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자 됐죠? 하여튼 청동제 농기구라고 하는 거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서 청동기와 관련해서 청동제 농기구가 나오면 이거 무조건 틀린 얘기고요. 아시겠어요? 청동제기는 뭘로 사용돼? 무기나 장신구 주로 이런 것들. 그리고 상식적으로 여러분 청동기가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청동기는 되게 비싸겠죠. 지배층의 도구겠죠. 일반 농민들 농기구 사용하는 거 여전히 뭐야? 돌이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를 사용했겠지.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면 그럼 선생님 철기 시대에는요. 철기 시대에는 철이 비쌌겠지. 그럼 철기 시대에 청동제 농기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철제 농기구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농기구는 어디로 넘어가? 간섭기에서. 그러니까 농기구는 어디서 넘어가는가? 간섭기에서 바로 뭘로 넘어가요? 철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기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만약에 청동제 농기구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틀린 얘기다. 이걸 좀 주의해 두시면 되겠고요. 청동제 농기구는 사용된 적이 없어요. 알겠지? 자 요거 알아두세요. 자 농기구는 자 어디로? 간섭기에서 바로 철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청동제 농기구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자 농기구는 여전히 뭐야? 돌이나 나무로 만든 농기구. 그래서 대표적으로 뭘 들 수 있냐면 반달돌칼. 색깔을 넣는다는 게 자 농기구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가 냐면 반달돌칼. 자 이런 게 있고요. 돌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바퀴날 도끼.
바퀴날 도끼, 그 다음에 홈자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홈자귀라고 하는 이거는 자귀. 그러니까 단단한 땅을 팰 때 또는 나무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던 홈이 이렇게 파 있고요. 요쪽 날을 주로 이용하는 걸로 여기 자루가 이렇게 있어요. 자루가. 그러니까 자루를 딱 들고 돌을 갈아갖고 이게 갈았어. 이게 간면이야. 돌의 간면. 자,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 간돌. 요걸 이용해서 이제 단단한 땅을 패거나 할 때 사용하는 이건 자귀를 얘기하는 거고. 바퀴날 도끼도 여러분 책에 이제 그림으로 제가 이제 실어놨는데요. 요렇게 했으면 여기 자루를 달아, 이렇게 자루를. 여기다 이제 달아갖고요. 요쪽에 이제 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날이. 이 바퀴날 도끼에 대해서는 이거 그냥 농기구가 아니라 일종의 권위의 상징물이다.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견해도 있어요. 여러분 책에도 실려 있을 텐데요. 어쨌건 바퀴날 도끼나 홈자기 어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석기 시대의 간석기보다는 보다 발달해 있죠. 보다 이제 개량이 돼 있잖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이러한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밭농사가 더욱더 발달을 했다. 자, 밭농사의 발달. 신석기 시대보다 밭농사가 신석기는 농경의 시작이라면 발달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조피수수, 자 이거를 재배하는, 자 이거 외에 보리나 콩 같은 작물들이 재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피수수라고 하는,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 뭐라고 그랬어요? 주곡작물이 아니라 보조작물. 그러니까 이것만 재배해 갖고는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보리나 콩은 뭐예요? 주곡작물이 재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청동기 이유가 되는데, 자 이제 보리콩 같은 이런 작물이 재배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달돌칼. 이건 어떻게 생긴 거? 말 그대로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돌칼. 구멍에 뻥뻥 뚫려서 이게 실 같은 거 연결하고요. 요쪽 면이 날이야, 날. 그래서 여기 손가락을 끼워서 벼 이상을 자를 때 사용하던 거.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의 시작? 벼농사의 시작.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청동기 시대에는 밭농사도 발달하고 저습지에서는 뭐의 시작? 벼농사의 시작. 어쨌건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잉여 생산물 굉장히 늘어나겠죠. 신석기 시대에도 농경이 시작이 돼서 잉여 생산물이 있긴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많지가 않았다. 모기가 어떻게 이렇게 잡았어요? 잡은 줄 알았어요. 난 이제 모기 쟤를 굉장히 싫어해요. 나만과 모기를 싫어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모기가 여러 사람들 같이 어울려 있잖아요. 모기가 있는 곳에 있으면 저 혼자 느껴요. 근데 우리 애도 그래요. 걔도 이건 냄새가 나서 그렇다. 또 모기가 지금 제 얼굴을 지나갔는데, 냄새가 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절대 아니. 모기가 무슨 뭐 후각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거 아닙니다. 모기는 열에 반응을 해요. 제가 정상인보다 몸에 일단 온도가 0.5도가 좀 높아요. 옛날 메르스 이때 오해 많이 받았어요. 온도가 좀 높고 이래갖고 온도가 좀 높아요. 제가 북방계인 것 같아요. 혈족적 걸로 따지면. 근데 열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 물론 땀도 있어요. 근데 땀 냄새가 아니라 땀에 있는 성분 때문에 얘가 이제 많이 그거 있거든요. 열 많고 땀 많고 최악입니다. 모기한테는. 난 모기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얘는 내장기관이 없죠. 모기는 굉장히 희한하죠. 그러니까 다른 동식물들은 음식을 먹고 몸에서 그걸 대사를 해서 분해를 시켜갖고 혈액도 만들어내고 영양분도 만들어내고 이래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 모기 이 새끼들은 참 얍삽한 놈들인 게 내장기관이 없어. 그냥 남이 만들어낸 혈액을 빨아먹고 살아. 그냥 그걸로. 놀랍죠? 하여튼 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해요. 하여튼 내가 보면서. 그래서 모기는 저는 하여튼 보이는 즉시 사살합니다. 혹시나 제가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박수를 치고 있으면 제가 미쳤나 무슨 내게 간 같은 평안가 그게 아니고 모기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제 앞에. 저 모기는 하여튼 지금 저 여기 오는데 운전해서 오는데 모기가 2마리가 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걔랑 싸우느라고 사고 날 뻔했어요. 또 지난주 이번 주에. 이거 생각해봐. 운전하고 있는데 모기가 앞에서 맹 하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차가 뭐 휘청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죠? 하여튼 뭐 여기도 지금 모기가 있네. 올해 모기가 특히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걱정이야 걱정.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시기 청동기 시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잉여 생산물이 신석기 시대도 있긴 있어. 하지만 잉여 생산물이 많지 않았죠. 농경이 시작이 됐지만 조피 수수를 재배하는 단계, 원시적 농경의 단계.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렵과 어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컸고 또 잉여 생산물이 많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평등사회였고 신석기 시대. 또 하나 경제적 교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남는 생산물이. 요게 많아지게 되면 이걸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 이 뭐가 나타나? 사유재산. 아까 우리 어디로 이어져? 이 사유재산제. 사유재산이 나타나고
또 뭐가 나타나? 빈부격차가 나타나고, 자, 뭐가 시작돼? 경제적 교육이 시작이 되고, 이해되셨죠? 자, 다시 한번. 이연 생산물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빈부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빈부격차. 자, 사유재산제, 이게 나타나고, 뭐가 발생을 해요? 계급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오케이. 자, 됐어요? 하여튼 이연 생산물. 또 뭐가 등장하냐? 플러스 경제적 교육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부터. 나한테 남는 것들을 상대방이 남는 것과 교육을 하는 경제적 교육. 자,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시기의 변화. 됐어요? 하여튼 뭐, 지금 도구를 통해서 시대의 성격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토기. 토기를 봅시다. 아무래도 잉여 생산물이 많아지게 되면 토기도 보다 많이 제작이 되겠죠. 토기. 가장 대표적인 토기는 청동기 시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렇죠. 민무늬 토기. 이겁니다. 민무늬 토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책을 보면은 토기가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할 거야. 이런 이름. 미송이식 토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게 이제 미송이식 토기인데요. 미송이식 토기. 또 뭐, 송국리식 토기. 송국리식 토기. 자, 그 다음, 공길이식 토기. 이거, 자, 앞에 있는 뭐야? 송국리, 미송리, 공길이. 다 지명입니다, 지명.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냐? 여기에 따라 이제 지명이 붙여지는 건데요. 시험에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미송이식 토기. 가장 중요한 걸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좀 주목해 보시고. 이것도 근데 전부 다 뭐야? 민무늬 토기예요. 제가 카테고리를 아예 민무늬 토기 밑에 써놨잖아, 그죠? 전적으로 민무늬 토기인데, 그런데 이제 미송이식 토기는 많이 나온다, 이거는. 이거는 여러분 책에 이제 모양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그림만 살짝 그려드릴 텐데요. 자, 어떤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 잘록한 목에다가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잘록한 목에 손잡이 이렇게 달려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내려가갖고 이렇게 돼 있는, 자, 이런 형태. 자, 그리고 겉에 이제 뭐가 있냐면 이렇게 크진 않는데 여러분 지금 표현해 드리려고 제가 이제 더 굵게 그렸는데 이렇게 굵진 않아. 근데 이게 띠가 둘러져 있는, 자, 이런 형태가 여기에 띠가, 그 이거를 뭐라고 그래? 허리띠, 띠 대자를 써서 대선무늬 또는 집선무늬라고 하는데요. 선이 여러 개가 같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록한 목에다가 뭐야? 손잡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이 있는.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거냐면 평북의주 미송리에서 발견이 되고, 의주 있죠, 신의주, 의주 미송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동강이 있고 청천강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대동강이 있고 청천강이 있는데, 청천강 이북지방, 자, 여기와 요 일대와, 그 다음에 어디? 요동지방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요 지역에서, 자, 여기서 발견이 되고 있는, 자, 이게 되겠습니다. 발견이 되고 있는, 하여튼 요 지역. 그러니까 이 토기는, 이 미송이식 토기라고 하는, 자, 이거는요. 자,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가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거, 자, 이걸 보여주는 걸로. 그러니 왜 중요하냐? 이게 청동기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의 저 지역은 어느 나라의 강역이야? 고조선의 강역. 그래서 저게 이제 뭘로 시험에 나오냐면 고조선의 강역 관련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땅 안에서만 사용이 됐던, 고조선에 사용이 됐던,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가 고조선 시기에는 뭐야?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다. 이걸 보여주는 유물. 근데 저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유물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는 비파형 동관과 거치무늬 거울.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릴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저 미송이식 토기가 나올 때 고조선의 세력 범위.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암기해 두셔야 되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보여주는 유물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지금 배운 미송이식 토기와 함께, 어떤 미송이식 토기가 범위는 좀 작아. 그렇지만 이것도 고조선의 강역이에요. 청동기 시대. 하여튼 이거 시험에 나오면 고조선에서 사용되는 토기다. 이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아시겠죠? 고조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앞에 처음에 배웠던 뭐야? 비파형 동검. 자, 그 다음 거친무늬 거울. 비파형 동검과, 자, 세 번째로 거친무늬 거울.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뭐까지? 탁자식 고인돌 또는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까지. 일반적으로 이걸 북방식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탁자식, 이걸 북방식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어디? 남방에서도 나와. 그 최근에 이제 북방식이라고 안 그러고 그냥 탁자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 네 가지 암기해 두시고요. 자, 이게 바로 뭐 어디? 고조선의 강역, 고조선의 세력 범위. 자, 여기서 이제 출토되는 것으로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암기해 두셔야 돼. 집에 가서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비파형 동검, 거치무늬 거울, 미송이식 토기, 탁자식 고인돌. 제가 뒤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탁자식 고인돌, 거치무늬 거울, 미송이식 토기, 비파형 동검.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암기해 두세요. 집에 가서 암기하지 마시고. 됐어? 네 가지. 자, 요 네 가지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뭐 다시 한번 미송이식 토기.
이 충남부여 송은이 유적은 잠시 후에 제가 청동기 유적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되게 중요한 구석지가 청동기 유적지야. 되게 중요한.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청동기 유적지가 충남부여 송은이 유적인데요. 여기서 비파영동검도 출토가 됐고 또 아주 대표적인 집자리도 발견되고 이랬거든. 여기서 나온 토기.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시험에 잘 안 나와. 송은이 시토기는. 공길이 시토기도 이것도 어느 지역이냐면 공길이 바로 요 위쪽 지역이긴 한데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냥 민문이 토기의 일종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청동기 시대 토기다. 곁다리로. 잘은 안 나와. 요게 중요하다. 미송이 시토기. 그리고 요 시기의 토기가 또 뭐가 있냐면 붉은간 토기라고 하는 자 이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민문이 토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냥 민문이 토기야. 근데 재료를 뭘로 했어? 황토를 재료로 했고 겉에 산화철. 철이 녹이 쓸면 어떻게 돼? 산화가 되면 뻘겋게 쓸죠. 그거를 발라갖고 빡빡빡빡 갈아놨어요. 나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붉은색으로 빡빡 갈려있는 이 붉은간 토기. 붉은색으로 겉에를 갈아놨다 붉은간 토기. 그러니까 민무늬 토기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들 수 있는 게 뭐 공렬토기라고 그래서 구멍무늬 토기. 여러분 시험에는 한 번 나왔었는데 구멍무늬 토기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보다는 공렬토기로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구멍무늬 토기.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민무늬 토기인데 입구 쪽에다 구멍을 실제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 뻥뻥뻥뻥뻥뻥 구멍무늬가 들어가 있는 이 토기. 이걸 구멍무늬 토기라고 공렬토기라고 그래요. 자 이런 토기들이 등장하는 게 어느 시기에? 청동기 시대.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유물들은 그럼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무덤자리와 집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청동기 시대의 집자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석기의 집자리하고 비교해서 신석기 집자리는 강가나 해안가에 있었죠. 물을 구하기 쉽고 어로 활동이 쉬운. 청동기 집자리는 낮은 구릉 위로 올라갑니다. 구릉 위라고 하는 건 언덕 위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다 해서 배산임수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풍수지리 생각하면 천만에 만만에 무조건 틀려요. 자 나중에 문화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풍수지리라고 하는 거는 신라 말의 도선국사라고 하는 자 이런 사람에 의해서 당으로부터 유입되는 게 풍수지리야. 그러니까 전혀 해당사가 없는 거지. 신라 말기가 돼야 들어와. 여기서의 배산임수는 뭐냐면 그냥 뒤에 산이 있고 낮은 언덕 위에 물가는 물가인데 언덕 위에 위치했다. 그럼 청동기 시대에 왜 집자리가 언덕 위로 갔을까? 힘들게. 산 위에 살면 힘들잖아. 올라가기도 힘들고 내려오기도 힘들고.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면 강가 해안가는 어때? 완전히 적의 침략에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청동기 집자리를 보면은 구릉 위에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등장을 해. 이거 작년 국가직 기출. 방어 시설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방어 시설이 뭐가 있냐? 목책. 목책이라고 하는 거는 자 마을에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마을 주변에다가 나무로 성책을 쌓아놓은 거야. 성처럼 이렇게 나무로 울타리를 쌓아놓은 거. 성벽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 목책 됐어요? 그리고 마을의 둘레에다가 또랑을 이렇게 파놨어요. 또랑 왜? 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홀을 파놨어. 홀을 아시겠죠? 또랑을 홀을 이걸 뭐냐면 원으로 이렇게 홀을 파놨다 그래서 환호라고 합니다. 목책과 환호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어 시설 이런 거 등등을 마을 주변에다 팔았다.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자 이제 집자리의 특징 몇 가지를 추가 설명 더 드립니다. 보십시오. 집자리는 자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집자리의 특징. 일단 원형의 움집에서 집 모양의 특징이 원형. 우리 신석기 움집 기억나시죠? 위에서 뭐 원형으로 돼서 가운데 화덕이 있고 옆에 저장 구덩이 파놓고 움집 지어놓은 거. 움집은 움집인데 원형에서 점차 이제 뭘로 진행이 되냐면 직사각형의 움집으로. 원형에서 자 점차적으로 직사각형의 움집의 형태 움집. 움집은 그대로 움집이에요. 근데 직사각형.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원형이 아니라 이제 직사각형.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직사각형을 다른 말로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쓴 거지. 우리가 방형이 뭐야? 사각형 얘기하는 거죠. 장방형 뭐? 직사각형.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면 이거는 강가 해안가가 아니야. 그지? 구릉 위에 언덕 위에 있다 보니까 주춧돌 같은 걸 이렇게 두고요. 주춧돌 같은 거를. 그리고 여기다 뭘 세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언덕 위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지프라이 같은 걸로 덮어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리고 가운데 있었던 화덕이 벽 쪽으로 붙어버려요. 벽 쪽으로. 가운데 있던 화덕이 벽 쪽으로 이렇게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장 구덩이를 파는 게 아니라 저장소를 옆에다 따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한쪽 벽면을 돌출시켜갖고 아예 벽면을 아예 돌출시켜서 이렇게 짓든지 이런 식으로. 그 옆에다가 따로 이렇게 저장소를 짓는 자 이런 형태. 어떻게 그림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하겠죠. 그렇지? 그래서 원형으로 밑에를 파고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요. 점차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은
기본서도 일부 기본서에는 그냥 청동기는 직사각형의 지상가옥이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게 그 충남부여 송유적이나 이런데 또 몇몇 유적지에는 원형의 움집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원형에서 점차 이걸로 간 거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간다고 해서 야, 다 바뀌어라 이거 아니라고 그랬죠. 공조라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원형이었다가 점차 직사각형의 움집으로 바뀌는 거고, 두 번째 밑에를 파고지는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지상가옥의 형태로 자 바뀌게 되는 겁니다. 됐죠? 지상가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 주춧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지상가옥의 형태로 해서 이때부터 이제 주춧돌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요. 됐지? 그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자 이거는요. 집단 취락. 아무래도 이때는 취락의 구조가 집단 취락. 더욱더 어떻게 되는 거? 확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조직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집들이 많아지는 거지 아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집단 취락의 형태 이런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자 이게 일단 집단 취락의 형태 이런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이때는 이제 가옥의 규모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규모가. 철기 시대는 물론 더 심해지겠지만 다양해져요. 이 가옥의 규모가 다양해진다는 자 이러한 사실은 분업의 발달 그리고 조직의 규모가 확대가 됐다는 거, 또 공동 작업장이나 공동 의식소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큰 움집도 등장한다는 거. 그만큼 뭐야? 조직의 분화, 그 다음 뭐야? 분업의 발달 이런 걸 보여주는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어때요? 점차 이제 청동기 시대의 성격에 대한 좀 감이 오죠. 계급이 발생하고 분업이 발달하고 조직이 커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고 됐어요? 사유재산제가 이제 강화되고 이러면서 조직이 확대가 되는 자 이게 뭐? 집자리. 그림으로 확인하시고요. 특징들 같이 알아두시고 됐어요? 신석기와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무덤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덤. 자 무덤에는 어떤 게 있느냐? 무덤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오니까 대표적으로 고인돌. 고인돌이 있죠. 하여튼 무덤에는 대표적으로 고인돌. 자 이게 있습니다. 고인돌의 형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북방식 고인돌. 자 여러분이 하는 일반적인 고인돌이죠. 자 이 상태로 이제 돌 이렇게 얹어져 있는 자 이런 형태 고인돌. 이게 이제 예전에는 북방에서 나와서 이걸 북방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탁자 모양이다 그래서 탁자식이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남방에서도 이게 나오니까 자 북방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괸돌 이렇게 얹어놓고 자 위에 뭐예요? 돌덩이 얹어놓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둑판식. 이걸 우리가 이제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남방식. 옛날에 거꾸로 써도 되겠죠? 뭐 이런 뭐 남방식 또는 바둑판식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고인돌 됐어. 하여튼 괸돌이 작은 이런 형태. 옛날에 주로 남방에서 나왔어. 그 다음에 아예 개석식이라고 그래갖고 괸돌이 없는 게 있어요. 돌만 이렇게 얹어져 있는. 돌만 치우면 되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 개석식 고인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요거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바둑판식과 탁자식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탁자식 고인돌. 자, 이게 중요한 게 고조선의 세력 범위 안에서 출토가 된다는 거, 발견이 된다는 거. 최근에는 어쨌건 뭐 춘천, 뭐 중도에서도 레고랜드 짓다 거기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하여튼 고인돌. 여러분, 자, 이 북방식 고인돌 이거는요, 전 세계 고인돌 분포의 70%가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러다 자랑스러워 할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나와. 이게 정말 고인돌 많아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여러분 2000년도에 뭐야?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 여기 얹어진 게 어떤 고인돌은 80톤에 달해요. 이거 당시에 어떻게 올렸는지 크레인 같은 거 없는데 어떻게 올렸냐. 지금도 미스테리죠. 한 1200명 정도가 동원이 됐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뭐 방법 하나겠지. 이렇게 모래처럼 이거 쌓올린 다음에 굴려서 이렇게 올리고 나중에 이제 모래 치우고 했을 거라고 하는데 물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 위에 얹어진 상석 있잖아. 이게 인근에서 나는 돌이 아니야. 더 황당한 건 그거예요. 인근에서 나는 돌이 아니야. 거기서부터 몇십 킬로 떨어진 데서 이게 온 거거든요. 몇 킬로 떨어진 데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걸 굴려가 갖고 왔단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당시의 지배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얹어진 돌의 크기와 안에 있는 껴묵거리의 양은 여기 묻힌 사람의 뭘 얘기해?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한다. 당시에 무슨 사회? 군장사회. 군장의 권력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 고인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고인돌을 못 만들 때는 뭘 만들어요? 돌무지 무덤을 만드는 거야. 이번에 돌무지를 쌓아서 무덤 크기를 크게 만드는 돌무지 무덤. 이걸 바로 뭐냐면 돌을 쌓았다 해서 적석총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자기들이 쓰기 쉬운 용어로 낸다고 그랬죠. 돌을 쌓았다. 쌓을 적 해서 적석총. 그 다음에 이제 돌널 무덤이라고 그래갖고 돌널 무덤. 앞으로 여러분들 널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돌널 무덤을 뭐라고 그래? 석관묘라고 합니다. 돌.
관, 널. 그러니까 널이 관이야, 널이.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널자 나오면 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석관묘. 이 돌널 무덤은 뭐냐면은 땅을 판 다음에 넓적한 돌 이런 거를 옆에다 이렇게 대갖고 뭘 만들어? 관을 만들고 사람인을 넣던지 아니면 껴묵거를 넣고 넓적한 돌을 위에다 덮어갖고 해서 돌관을 만드는 형태. 고인돌의 지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자 50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충남부여 송웅리유적 여기서 발견된 송웅리 석관묘 돌널 무덤을 제가 제일 아래다 실어놨어요. 보이시죠? 송궁지 석관묘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그 땅을 판 다음에 거기다가 넓적한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위에 돌을 덮어놓은 자 이런 형태. 요게 바로 석관묘. 됐나요? 그럼 뭐 비파형 동검도 위에 보이고 송궁지 스톡이 또 여기서 발견된 탄화미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됐어요? 일단 자 여기까지 해서 하여튼 무덤 터까지의 내용들을 다 정리해 줍니다.